그래서 지금은 활황기를 지난 어떤 시기라고 보세요, 지금은? 지금은 활황기라기보다는 지난 몇 년간은 산불이 난 시기였죠. 사실은 여러 오를 만한 이유가 있긴 했으나 예. 그렇게까지 오를 일은 아니었는데 이런저런 게 다 겹쳐서 산불이 난 시기라서 일단은 그걸 좀 끄고 실제로는 저의 소망으로는 약간 그 이전 가격대 수준으로 좀 내려가 줬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 이전이라면? 이전이라 하면 그렇게 급등하기 전 가격으로, 예를 들면 서울시 아파트 지금 평균 중위 가격이 이제 한 12억, 13억 이러지 않습니까? 네. 한 7, 8억 뭐 하던 시절, 9억 하던 시절, 뭐 이런 시절로 좀 돌아가면 좋겠는데, 문제는 자산 가격이라는 건 한번 뇌리에 박히면 다들 그렇죠. 이제 그 가격에 거래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는 게 조금 좀 초조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지난 활황장이 끝나고 뭐 저는 큰 불이 좀 잦아들고 좀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좋겠으나 네. 여러 변수들이 단기에도 그렇고 뭐 중장기에는 특히 큰 변수들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자산 가격이라는 게 오를 때는 좋긴 하지만 떨어질 때는 그게 소비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기도 하고 항상 급격히 오르는 것도 안 좋고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안 좋은데, 대개는 그 집을 가진 사람은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게 유리하고 오르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집값이 오르면 다 부담입니다. 다 부담.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집에 살고 싶어. 더 좋은 집을 준대도 난 싫어. 이 집이 최고야. 나는 복권에 당첨돼도 계속 이 집에 살 거야. 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어요? 누구나 집이 한 채든 두 채든 없든 자기의 주거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욕구는 당연히 있고, 그게 우리를 그렇죠. 지금 열심히 일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값이 오르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네. 내 집값이 오르니까 위안은 되지만 없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충격이 덜하지만, 내가 다음에 구입하고자 하는 집을 사려면 내가 보태야 하는 돈의 규모가 커졌어요. 훨씬 더. 내 집값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내 집 팔았어도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면 5억만 더 더하면 내가 원하는 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지금은 10억을 더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내 꿈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다시 내려가면 좋죠. 다들 누구에게나 좋아요. 그러나 쉽지 않겠죠. 6, 7억 하던 집을 9억, 10억에 산 사람이 있을 텐데 네. 그게 다시 이제 6, 7억으로 내려간다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상급지로 가는 뭐 좀 여유가 생기느냐,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상급지 집도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6억 할 때 상급지 집이 10억이었다면 네. 내 집이 9억 됐으면 상급지 지금 집은 15억 되어 있다고요. 네네. 그럼 6억일 때는 4억만 더하면 상급지 집으로 갈 수 있던 그 집이, 내 집이 9억 됐지만 지금은 6억을 더 더해야 똑같은, 그렇죠. 바로 똑같은 그 집을 살 수 있잖아요. 네네. 2억이 어디서 나와요? 그 차액인 2억이. 내 집이 오르면 흐뭇해서 사장님이 야, 축하해, 집 올랐다며 하면서 2억 원을 줍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불행한 거예요. 다 불행한 건데, 그거를 제가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도 드리곤 했습니다만, 여러 원인이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네. 일부 투기 세력의 악한 행동의 결과라고 본, 그래서 그것을 때려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정책의 컨셉. 악을 물리치려고 하는 생각이야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네네. 선한 생각이나, 그게 악이 아니었고 악이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것인데 뭐 그거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다 보니까 생긴 집값 급등이었죠. 대표적으로 양도세가 이번에는 다소 이제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네. 집을 두 채나 세 채 갖고 있는 분들은 집을 팔아봐야 차액으로는 다 세금을 내야 하는 네.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게 잘못이죠. 사람은 이렇게 무거운 세금이 앞으로도 지속되겠구나. 왜냐하면 이건 합리적이기 때문에 네. 라고 생각한다면 무거운 세금이라도 내죠. 네. 그러니까 연소득의 50% 가까운 높은 소득세율을 부담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올라간 양도세율은 이거는 계속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버티는 거고,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진다 하더라도 팔고 나면 차액의 80%를 세금으로 내면 팔 수도 없잖아요. 매물이 없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세제 개편안도 나왔고, 뭐 종부세 개선, 뭐 주택 수 중심에서 네. 합산 가격 개선으로 바꾼다라든지, 약간 조금 세금을 완화해 준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 뭐 있을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직은 없어요. 즉, 제가 그동안 말씀드려왔던, 또는 많은 분들이 하셨던 세금 제도를 이렇게 만들면 네. 이건 집값을 잡지도 못하고 집값을 오히려 올릴 것이며, 네. 집값을 잡든 못 잡든 이건 말이 안 되는 세금 제도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어디에도 없는 이유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집값을 잡기 싫어서 없겠어요?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모든 선진국과 후진국에서도 다 생각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를 이렇게 다주택자 위주로 높이거나 다주택자 위주로 양도세를 이렇게 높여놓거나, 혹은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12%를 내라고 하거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 돈 없으면 팔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 라는 논리로 대응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원래 상황으로 되돌려 놓는 거를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뭐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죠.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이런 세율은 계속되기 어렵구나 네. 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이해하니까 이제 다시 뒤로 돌리는 거예요. 지난 정부에 바뀌었던 여러 부동산 정책 중에 네. 이거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꾼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유지해야 합니다. 하는 게 뭐 있어요? 주택 수 네. 기준의 과세에서 합산 가격 기준으로 바꾸는 거? 뭐 그런 거 가장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 바뀌는 게 네네네. 원래 그랬어요. 원래 종부세를 도입한 노무현 정부도 네. 주택 수가 많으면 또 다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10억짜리 집이 세 채 있는 사람과 30억짜리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네. 같은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게 컨셉이고, 처음에 종부세가 전 세계 도입될 때. 어느 나라에서도 집이 개수가 많다는 이유로 그렇게 별도의 세율을 부과하는 나라는 없어요. 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네. 그 집이 매물로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이 다 집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네.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같이 살아야 됩니다. 시골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어도 서울에 와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시골에 살던 학생이 서울에 와서 집을 구하려고 하면 세를 살아야지 집을 살 수 있습니까? 구매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힘들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이 1가구 1주택만 갖고 있고 다주택은 가지면 안 되면 서울에 올라온 사람에게 누가 세를 주죠? 예를 들면 신혼부부가 부모님하고 살다가 서울에 거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직장이 서울이라서. 아이도 낳아야 되니까 멀리 살면 출퇴근이 어려워요. 좁은 집, 낡은 집이라도 서울에서 살고 싶으면 다주택자가 집을 빌려주지 않으면 그 신혼부부는 어디서 살죠? 그렇죠. 평택이나 무슨 횡성에서 출근하나요? 다주택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건 단 하루라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네. 그게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없애려고 하니 그 정책의 방향이 갈 수가 있겠어요, 그쪽으로? 근데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아마도 제 생각엔 다주택자가 집을 좀 팔면 매물이 나오니까 집값이 좀 안정이 될 거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단기간은 그렇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들 알기 때문에 안 팔고 못 파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집값이 오르는데 이거에 대한 실수는 제 생각엔 문재인 정부가 뭘 실수해서 집값이 초기에 올랐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과도하게 죄책감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정권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다면 네. 이건 그 이전에 뭔가 수급이 꼬여 있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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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전에 눌려 있었던 게 올라가는 거라서 본인들이 뭐 걱정하거나 혹은 뭐 조치를 취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그걸 과도하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 이제 생긴 실수죠. 근데 그걸 하나하나 이제 다시 되돌리는 작업이니까, 그거는 국민의힘이 집권하지 않고 민주당이 계속 집권했더라도 이 시장을 풀기 위해서는 계속 그렇게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율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거 다시 돌리는 거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말하자니 참 색깔 없는 거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말고
다른 공급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가 다들 궁금할 거고 저도 궁금한데 네. 집값이 내리는 게 누구에게나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걸림돌은 앞으로 특히 요즘에는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많지 않고 대체로 내리는 지역이 많은데 내리는 지역의 공통점들을 보면 외곽 지역이에요. 외곽부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서울 안쪽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락세가요? 하락세가.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항상 어느 지역이나 도심의 외곽 지역에는 네. 어떤 규제가 있어서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게 아니라면 집값이 오르면 그 주변부에 집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경기도에 빈 땅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에는 많은 주택들이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될 거예요. 뭐 3기 신도시도 그렇고. 뭐 뭐든지 예. 가능합니다. 그거는 결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 경기도의 집값은 물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야 다른 부동산을 따라가겠으나 네. 뭔가 수급이 꼬여서 오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다만 그러나 이제 지금은 어떤 문제가 좀 겹쳐 있냐면 지난 정부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출 규제가 있는데 15억 이상은 대출 안 해주고 네. 9억부터 15억까지는 거의 별로 안 해주고 네. 9억 이하로는 꽤 해주는 이제 그런 대출 정책이 유지되다 보니까 집값이 어떻게 됐냐면 15억 이상짜리는 잘 안 올라서 펀더멘털보다 낮은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서울의 뭐 압구정동, 삼성동 혹은 잠실 일부 지역, 여의도 뭐 이런 지역은 네.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어놔서 그렇죠. 투자 목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가서 아무리 낡은 아파트지만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 거의 아무도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은 실수요자라는 뜻이고 네. 그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가격에는 거품이 있기가 어려워요. 대출도 안 돼. 투자도 안 돼. 네. 실수요만 가능해. 이제 이런 지역은 그러니까 탄탄하게 묶여져 있는 가격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렇다 보니 15억 이상짜리는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이제 15억에서 9억 사이는 대출을 별로 안 해주니까 쉽지 않고 네. 그러니 9억 이하나 요 언저리 쪽에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네. 네. 실제 펀더멘털보다는 당연히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겠죠. 정상적이라면 나는 이렇게 대출 받아서 16억짜리 저 집을 샀을 텐데 네.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난 못 샀어. 근데 뭐라도 사야 될 것 같아 분위기는. 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9억 8천만 원짜리를 어찌어찌해서 사게 되는 예. 7억 2천만 원짜리를 어찌어찌해서 사게 되는 그런 경우였으니까 아니 저분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우리 동네 와서 집 살 뿐이 아닌데 와서 막 사서 올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 그 가격대에서 거품이 많이 생겨 있었겠죠. 근데 그게 뭔가 정상화되기 시작하고 풀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내려오고 묶여있던 이거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마도 요즘도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계속 그렇다. 이어지고 외곽으로만 조금만 나가면 몇 억이 떨어졌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동안에 그런 규제가 만들어 놓았던 가격 왜곡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풀리면서 대출 규제가 풀린 건 아니지만 곧 풀릴 거라고 예상한 투자자들이 다른 움직임을 하는 거죠. 그죠.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하는 값보다는 또 코어 지역은 서울 핵심 지역은 또 못 올랐던 사실 것도 거기에는 있고. 일부 투기 수요나 혹은 투자 수요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네. 지역이었는데 그걸 막아놨잖아요. 그러니 올라야 될 부분이라고 표현하면 참 그렇긴 하지만 웬만했었다면 올랐을 부분이 못 올라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요즘 그걸 노리고 또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양극화가 좀 더 이제 커질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원래 주거의 가격은 양극화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생긴 이쁜 집이지만 예.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양극화가 되죠. 우리나라의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은 아직도 그래도 평등한 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세입자든 혹은 뭐 소유자든 네. 집값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삼성그룹 뭐 이재용 부회장입니까? 회장입니까? 뭐 정의선 부회장입니까? 혹은 뭐 카카오의 김범수 CEO입니까? CEO는 아니죠. 왜 항상 그렇게 그런 분들은 호칭이 애매할까요? 그분들이 사는 집값과 비교할 때 20분의 1을 항상 넘습니다. 즉 그분들의 재산은 저의 재산에 비해서 100배, 1000배 많을 텐데 네. 그렇겠죠? 네. 살고 있는 집은 기껏해야 뭐 한 20배 비싸요. 이미 존재하는 부의 양극화에 비하면
자기가 사는 집인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담당할 수 있는 제일 비싼 집에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집이 얼마든 그럼 그분도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내가 예를 들면 재산이 3조 원이면 한 2천억짜리 집에 살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은 기껏해야 200억이에요. 예. 왜 200억에 살까요? 300억짜리, 400억짜리 집이 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소박해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집들은 그래도 표준화되어 있는 것이다. 부의 양극화에 비하면 표준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점점 벌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바쁘게 살아와서 그렇고 우리 이 누적된 부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지 한 1,000억짜리 집은 많잖아요. 뉴욕만 가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해외에는 특히 뭐 대저택들.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네.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안 팔리겠습니까? 어디다 만드느냐가 또 이제 그렇죠.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 이제 그거는 당연히 벌어지겠죠. 양극화 말씀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야 이제 앞으로 당연히 벌어질 거고, 꼭 그런 재산이 수조 원 되는 분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이제 집들은 비싼 집들은 점점 비싸지고 뭐 떨어지는 집들은 점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집이 어떻게 떨어져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외곽에 있는 집들, 네. 외곽이라고 하면 수도권 바깥으로 네. 혹은 뭐 지방으로 내려가도 대도시 외곽에 있는 집들은 나중에 그 단독주택이면 모르겠으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그 아파트를 어떻게 재건축을 하지? 라는 생각에 대해서 아무도 답이 없을 겁니다. 그냥 논밭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파트 쭉 올라가는 거 보기도 좋고 뭐 살기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 낡으면 그거 부수고 다시 짓는 값이 나오겠어요? 그 옆에다 새로 짓는 게 옆에 새로 지으면 새로 돈 있는 사람이 사지만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많은 나라는 다른 나라가 고민하지 않는 꽤 중요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네. 지금은 규제를 해야 되고 내버려두면 자꾸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시켜야 될 것 같고, 가능하면 재건축 잘 안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만약에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보면 와, 사람들이 하겠다고 할 때 하게 둘 걸.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특히 시황 안 좋아질 때. 시황 안 좋아질 때도 그렇고 좋을 때도 예전만 못할 거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고 재건축을 유도해야 되는 때가 조만간 올 거예요. 지금은 각종 규제를 하면서 막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는 바람에 앞으로 인센티브 더 줘야 된다. 더 줘야 될 때도 올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마 최근에 나타난 일 중에 둔촌 주공 아파트? 네. 재건축하다가 계속 삐걱거리죠. 그렇죠. 그거는 뭐 이제 그 내부에 고유의 사정도 있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재건축하다가 뭐 문제 생겼다는 얘기 잘 들리지도 않고 있더라도 쉬쉬하고 넘어가고 조합장이 뭐 좀 해먹었다더라 하는 얘기만 풍문으로 들리고 네. 조용히 넘어갔고 다른 잡음이 없어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서울 말고 어디 된 데가 있나요?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 주로 이제 서울에 굉장히 낡았던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례들이 단군 이래 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최초의 재건축 사례들인데 그거는 한 20평짜리 낡은 5층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4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얻고 뭐 돈도 한 5, 6억 생기고 이러는 재건축이었다고요. 네. 그러니 합시다라고 할 때 나는 반대입니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좋을 때는. 반대이면 그럼 팔고 나가세요 라고 하면 뭐 그럽시다 하고 새로 뭐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값도 많이 올라 있고. 네. 그러니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아파트가 없습니다. 재건축을 해서 네.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아파트의 평수보다 한 10평쯤 늘리면서 돈도 더 생기는 이런 아파트는 안 남았어요, 이제. 대지 지분이 그렇게 넓은 아파트가 이제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는 부담금을 내야 돼요, 이제는. 평수도 별로 늘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안 할래요, 내지는 못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왜 못하죠? 부담금이 어디 부담돼요. 있나요? 네. 진짜 부담금이 부담돼요. 부담돼서 못해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당신만 반대하면 무조건 수용입니다. 뭐 팔고 나가세요. 등등 하는데 팔고 나가려면 뭔가 비싸줘야 팔고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웬만하면 다 그냥 팔고 나가실 수 있었던 상황이 지금은 아주 시황이 좋아서 부담금만 있으면 나도 재건축에 참여하고 싶은데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팔고 나가는 때 아니면 네. 저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재건축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질 거예요. 그만큼 재건축의 수지가 잘 안 맞아요. 이제 서울도 그럴진데 네. 지방의 다른 곳들은 더 심해질 거겠죠. 부수고 다시 지어서 새 아파트가 되어 봐야 뭐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 있으면 그거는 영원히 재건축이 안 됩니다. 그런 곳은 그냥 조용히 낡아서 시멘트가 낡아서 사그러지는 순간까지. 서울에 왜 이게 앞으로 집값이 저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걱정을 하면 1, 2년은 모르겠어요. 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오를 수도 있고 뭐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무렵이 슬슬 지나가기 시작하면 이건 집값을 잡을 수 없는 수준의 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걱정이 네. 바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제가 태어난 세대가 앞으로 노인이 되면 우리나라는 큰일 나요. 저희는 한 1년에 약 100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1년에 한 30만 명밖에 안 태어나잖아요. 그쵸. 예. 어느 세대는 1년에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어느 세대는 30만 명밖에 안 태어나는 일은 지구에서 잘 안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 지났지만 그렇죠. 이런 일은 잘 안 벌어져요. 일본보다 더 빠르게 우리나라 고령화가.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인 겁니다. 네. 동물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 요즘은 니네가 뭐 멸종되어 가니? 라는 질문을 해야 될 정도로 이상한 생태계인 건데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가 태어날 때 갑자기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래요. 이제 전쟁 끝나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네. 애들이 충분히 감당 가능했었든지 어쨌든 한 1년에 100만 명씩 아이가 태어나는 세대가 막 이렇게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있었다가 요즘에는 그게 아니죠. 이제 뭐 정상화 됐죠. 뭐 한 2, 30만 명 태어나고 많은. 네. 그럼 이렇게 갑자기 태어난 이 세대를 어떻게 하죠? 저는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때는 오전반, 오후반. 뭐 군대 갈 때도 줄 서서 가고 대학 입시 때는 사상 최고 경쟁률. 네. 입사할 때도 사상 최고 경쟁률. 내가 과장이 되려고 하면 과장 승진 시험을 봐야 되는 애들도 사상 최고로 많고. 하여튼 뭐 사상 최고와 경쟁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죽을 무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병실에 침대가 있을까 걱정입니다, 저는. 있을까 걱정이고 저를 케어할 간호사와 의사가 있을까 걱정이에요. 계산해 봤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예. 1년에 100만 명이 태어나는 노인들이 이제 막 죽어가는데 네. 제가 이제 사망할 무렵인 80살, 90살 무렵에는 네. 누가 나를 케어하겠습니까? 지금 30살, 40살 지금 막 태어나는 아이들이 의사가 돼서 케어날 거 아니겠어요? 환자는 100만 명, 의사 후보자들은 20만 명밖에 없으면 누가 어떻게 케어하겠습니까? 큰 문제라고요. 그렇죠. 저희 때는 고려장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 전통을 다시 되살려서. 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언젠가 축복받은 세대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태어나면 저 때는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동네가 시끄럽게 뛰어놀고 온 동네가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언젠가 죽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우리의 고민이죠. 주택에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주택에도. 네. 1990년 전후로 노태우 정부가 주택 200만 호를 그렇죠. 정말 200만 호를 전국에 지었습니다. 200만 호를 얼마 만에 지었을 것 같아요? 2년 만에 지었어요. 그랬나요? 2년 만에 지었어요. 그 시절에 그 사건은 굉장히 꽤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시적으로 소득의 양극화가 줄어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 겁니다. 굉장히 건설 경기가 활발해져가지고 그 소득 하위층의 소득이 꽤 많이 올랐어요. 어쨌든 네. 그때 지은 200만 호가 지금 이제 슬슬 어떻게 됐겠어요? 30년째에 네. 들어서기 시작하고 앞으로 이제 하다 보면 40년이 되는데 그때 지은 아파트들 대강 아실 테지만 30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집이 돼 집이 아닌 집들입니다. 재건축을 해야 하는 욕구가 쌓이고 그렇죠. 물론 비야 안 세죠. 비야 안 세고 들어가서 사는데 지장 없잖아 라고 하면 지장 없습니다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건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수요에 비해서 그건 공급이 아닌 집인 겁니다. 네.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만 그 전 집들이 어디 강원도 산골에 200만 채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냥 없다고 치고 다시 딴 데다 지으면 되는데 하필이면 그 집들은 전국 요지에 있습니다. 그게 1기 신도시들이고 네. 경기도에서는. 네. 네.
서울에서는 뭐 노원구, 뭐 저 위쪽에 있는 뭐 목동 아파트 다 이제 그때 그 무렵에 지은 아파트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꺼번에 지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시 낡고 그렇죠. 한꺼번에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꺼번에 재건축을 어떻게 하죠? 그걸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저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나를 케어할 간호사가 있기는 있을까? 지금은 간병이라도 구하지만 그때는 간병인도 똑같이 침대에 있을 텐데 그게 될까? 와, 그땐 정말 돈 없는 사람은 간병도 못 받다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듯이 이 재건축도 상상을 해보면 네. 일기 신도시에 예를 들면 지금 한 40만 채 정도가 지어져 있어요. 네네. 거의 같은 해에 지은 겁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의 같은 해에 낡고 네. 거의 같은 해에 재건축을 하겠죠. 그런데 다 40만 채를 다 부시고 다 다시 짓는 게 가능해요? 즉 지을 때는 허허벌판에 자 지금부터 2년 동안 40만 채를 짓습니다. 시작! 하면 2년 만에 다다다다닥 40만 채 지었어요. 네네. 허허벌판에 지으니까 네. 시멘트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 지금부터 다시 이 40만 채를 재건축합니다라고 하면 시작!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나오시고 자 다 나오셨어요? 다 부숩니다. 부술 수 있나요? 이분들 어디서 자요? 그렇죠. 그거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 40만 채를 예를 들면 한꺼번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거를 100년에 나눠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냐고요. 안 되죠. 그것도. 어떤 집은 그럼 130년을 견뎌내야 되는데 되냐고요. 거의 이제 40년에 가까워 오기 때문에 나눠서 하더라도 50년, 60년을 끌제 되는 아파트를 만들면 안 돼요. 거기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거기는 사람 못 사는 곳에 돼버리고 최소한 그럼 한 10년 안에는 마무리를 해야 돼요. 지을 때는 1, 2년 만에 지었지만 부술 때는 한꺼번에 못 부수니까 10년에 짓는다고 쳐요. 네. 그럼 40만 호를 10년 동안 나눠 지으면 1년에 4만 호씩 나와야 되죠? 네. 그럼 나온 해 그 해 겨울에 새 아파트 딱 4만 호가 지어집니까? 아파트 짓는데 3년은 걸리니까 그렇죠. 또 나오시고 또 나오셔야 즉 4만이 다 나오셔야 처음에 나왔던 분한테 겨우 이제 아파트 완공됐어요. 시멘트 좀 마를 때 바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네. 그러면 그 4만 호가 어디 가서 살죠? 내 집 재건축되는 동안? 지금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10년에 나눠서 200만 호를 다시 짓더라도 네. 1년에 그럼 10년에 걸쳐서 하면 20만 호씩 나오세요 해야 되고 네. 그러면 3년은 걸리니까 최소한 60만 호가 나와서 밖에 사는데 새 아파트는 아직 하나도 안 지어진 상태까지도 견뎌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건 어느 날 갑자기 60만 호가 멸실된 거와 똑같은 상황하고 같아진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역사상 아파트가 1년에 5만 호 이상 멸실된 적이 없어요. 아파트를 포함해서 주택도 네. 1년에 한 10만 호 정도가 멸실되면 이렇게 요즘 아파트들이 다 무너지고 재건축하는 바람에 살 데가 없네. 월세 전세가 아주 난리네. 이런 느낌을 갖는 숫자라고요. 네. 그런데 이론적으로 200만 호를 요지에 서 있는 200만 호를 재건축은 다 해야 되는데 네. 오케이 10년에 걸쳐서 하자. 미안해 너희들은 그럼 50년 차 아파트가 되지만 견뎌보자 어떡하냐. 하더라도 네. 60만 호를 부숴야 된다니까요. 60만 호가 갑자기 없어져 있는 이런 상황은 특히 그것도 아파트가 네. 단군 이래 이 땅에 존재해 본 적이 없는 그렇다고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게 했나 이렇게 알아볼 벤치마크 할 만한 참고 자료도 없는 다른 선진국들은 이렇게 갑자기 집을 200만 호를 때려 지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안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제 30년 차가 됐지만 이거 40년 차 돼야 재건축됩니다라고 우리가 계속 고집 부리고 있으면 그때부터 10년 동안 빨리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못한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지금 30년 차 된 지금 이 친구부터 즉 일산 뭐 분당 어디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야 30년밖에 안 됐지만 미안해 너부터 빨리 해야 돼. 왜냐하면 네가 5년 후에나 10년 후에 한다고 하면 막 서로 엉켜서 안 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가 있지만 화장실이 한 곳밖에 없으면 1교시 끝나도 소변 안 말이 없더라도 갔다 와야 돼요. 그죠? 비유가 완전 딱인데요? 네. 저는 3교시 끝나고 가고 싶은데요. 안 돼. 그때는 4학년이 가야 돼. 안 돼. 해줘야죠. 그렇게. 그쵸. 그 계획을 짜서 자 1교시 끝났으니까 하세요라고 하는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무렵에는 저 선생님 몰래 나 지금 화장실 갔다 와야지 하는 애가 있어도
이 큰 그림이 있다면 모른 척하고 봐줘야 돼요, 심지어.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특해, 결과적으로. 그렇죠. 붐비지 않을 때 화장실 갔다 오는데. 그런데 지금은 연한이야 30년 넘으면 재건축이 되지만 지금 여의도에는 50년 넘었는데 아직 재건축이 안 되는 그렇죠.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왜 있어요? 저 아파트 재건축 허가내주기 시작하면 여의도 집값이 들먹들먹하고 그럼 그게 서울 전역으로 번져서 집값이 오른다.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네. 그럼 어떡하죠? 뭐 이거 그럼 재건축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3년 후나 5년 후에 시작하면 됩니까? 집값이 오르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다만 여러분 집값이 오를 텐데요. 우리 정부는 이러한 스케줄을 가지고 이 재건축을 굉장히 활성화할 거고 그리고 더 많은 집을 계속 지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가격에 사시면 뭐 잠깐은 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정부는 계속 집을 지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집값 계속 오를 거라고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설득하고 집을 지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데 네. 집값 오를까봐 스톱, 금지, 규제.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를 규제하는 게 집값 오를까봐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재건축 아파트는 규제를 풀기 시작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당신들이 거기서 한 게 뭔데 그 가격 오른 차익을 먹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부자에 대한 거부감들을 네. 갖고 있어요. 저도 재건축 아파트 안 갖고 있지만 누가 재건축 아파트 갖고 있어서 뭐 며칠 만에 몇 억씩 먹으면 내 배도 아픕니다. 나라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하겠어요? 저도 싫죠. 그러나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어서 10배를 먹어도 먹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 사람은 왜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돈을 버느냐? 옛날에 그 사람이든 그 사람의 아버지든 그 사람의 할아버지든 노동소득으로 번 돈을 불려서 키운 건데 그거 우리 인정하기로 하고 이 나라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이 10배가 됐대? 하면 뭐 그럴 수 있지. 우리나라가 건강해진 거니까. 강남 아파트가 10배가 됐대? 저건 망국이야. 왜 두 가지 논리는 서로 같은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가 10배 간 이유와 강남 아파트가 10배 간 이유는 거슬러 올라가면 동일한 이유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즉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부터 예를 들어 5분의 1 토막이 나면 아파트값 못 올라가고 안 올라요. 그 말은 우리나라에서 외화가 안 들어온다는 뜻이고 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뜻인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까지 겹치다 보니까 무조건 규제를 해왔던 거예요. 재건축과 그렇죠. 재개발과 다. 근데 그 컨셉과 그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제가 설명해 드렸죠. 네. 200만 호가 집단적으로 낡아가고 있는데 조만간 40년 차가 되는데 계획은 아무것도 없고 계획을 세우려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1년에 기껏해야 아파트가 5만 채 정도 멸실되면 야 큰일이다 하는 나라에서 전국의 200만 호 아파트 중에 10년에 나눠서 짓더라도 60만 호가 갑자기 없어지는 일을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데 이거 계획을 안 잡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래서 계획을 잡아야 야 10년 동안 재건축하기로 했던 거 좀 15년이나 20년 동안 재건축을 하려면 먼저 별로 안 낡았어도 너도 어차피 재건축 안 할 거 아니면 지금 부셔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분명히 이거는 낡아가면 집이 재구실 못할 거고 그러면 재건축을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 주변에 살 데가 없으니 전월세 계속 올라갈 거고. 네네네. 그 올라간 전월세에 못 견디고 그럼 결국 돈 경쟁인데 집값은 가만히 계셔 주시겠어요? 이게 그런데 저 죽고 나서 우리 손자 때나 겪을 일입니다가 아니에요.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집을 새로 공급할 땅이 없는 서울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 뭐 서울시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오세훈 시장도 뭐 재건축 계속해서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전제가 네. 재건축을 활성화하되 네. 집값은 안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겠죠. 지금 어떤 정책을 폈다가 집값이 올라가면 또 욕먹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것이 정권의 어떤 호불호는 아닌데 네. 구조적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집값이 오른 원인과 오르게 된 메커니즘과 네.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한 바람에 집값이 오르는 메커니즘은 달라요. 집값은 올리지 않으면서 재건축 재개발은 활성화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있으니 네.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정책일 겁니다.
그러면 다시 좀 들썩일 것 같으면은 안 돼요, 안 돼. 막을 수밖에 그런다는 없을 거예요. 막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집값이 좀 오르더라도 네. 재건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공식이고 정석이고 옳은 방향이고 그게 궁극적으로 집값을 잡는 방법이지 집값이 오르지 않게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아는 사람이 들으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안 하겠다는 말이구나 라는 말로 들리고 그럼 공급이 또 안 되네? 그럼 집은 사야지 또? 라고 하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논리가 돼요. 자, 왜 집값이 안 오르고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냐면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네.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만한 땅에 있는 낡은 주택이나 아파트는 이미 저평가되어 있어요. 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활성화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 10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은 무조건 규제하고 안 되고 부담금을 매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재건축만 되면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될 만한 땅에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하는데 비용 한 가구당 3억이면 됩니다. 건설비로. 네. 그러면 17억 원에 거래돼야 맞잖아요. 네. 얘는 나이만 차면 재건축이야 라고 하면 17억에 거래돼야 맞죠. 네. 근데 그게 막 12억, 11억에 거래되고 있다고요. 특히 재개발되는 뭐 주택들은 뭐 3억, 4억, 5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네. 왜 그렇겠어요? 부수고 밀기만 하면 20억이 되는 아파트가 왜 10억, 11억, 12억, 뭐 4억, 5억에 왜 거래되고 있을까요? 재건축 재개발이 돼야 말이지. 그냥 20년은 그냥 흘러. 그렇죠. 될지 안 될지 몰라. 손자가 입주할 수 있을까? 하다가 중단, 뭐 집값 오르면 스톱, 뭐 갑자기 생기는 부담금, 세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옛날에는 이거 갖고 있으면 재건축되면 된다고 하는데 어느 날 지난번에도 갑자기 와서 2년 이상 살라 그러잖아요. 그죠. 실거주 의무. 뭐 이런 게 막 생기니 야 그게 말이 그렇게 되겠니? 라고 하는 거니까 가치는 17억이지만 12억에도 거래되고 11억에도 거래되고 더 떨어지면 막 9억에도 거래되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는 서울에 집 못 지어요. 빨리빨리 지어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새로 지을 집이 태산이에요. 자, 재건축 재개발 합니다. 별다른 규제 없이 하세요. 이렇게 해야 지어질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17억 가치가 있는 땅을 밟고 있는 그 아파트는 10억에 거래됐으면 얼마까지 오르겠어요? 17억까지는 올라가야 정상이잖아요. 네네네. 아무 문제 없다니까.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정말 활성화하면 그렇게 눌려있던 저평가되었던 주택이 제값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집값은 다 오르는 겁니다. 이거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집값을 올린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정상화다.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눌려있던 것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이봐라 저 정치인이 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한다고 하니까 자고 나면 또 2억 올랐대잖아. 좀 뭐 하는 거니 저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서울시는 뭐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것 같고 국토부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하는 것 같고 뭐 방향은 구호는 오르나 집값은 올리지 않겠고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면 그 욕 먹기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두 분 다 다음 대선 노리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만약 그냥 행정가가 저는 다음 대선이고 뭐고 그냥 관심 없고요. 제 임기에 그냥 장관 일만 열심히 하고 갈래요. 저는 그냥 서울이 해야 될 일만 하고 갈 거예요. 라는 분이라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올라도 그럼 원래 그런 겁니다. 하고 할 텐데 이분들은 물론 사람들이 오해하고 과도하게 비난하는 거죠. 당신들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는 바람에 집값도 이렇게 만들어놨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를 설득하고 이겨내서 다음 대선에서 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재건축 재개발 안 하고 말지. 네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다음 대선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두 분 다 합리적이고 훌륭한 분이지만 저는 정치인이 그 키를 맡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솔직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욕을 먹더라도 재건축을 좀 활성화해야 되겠고 그거를 조금 더 한 10년치 계획을 세워놓고 방학 계획표, 시간표 짜듯이 좀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말씀일까요? 거고 예. 지금은 지어진 지 30년밖에 안 됐지만 네. 당신 이 아파트도 20년 후에는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20년 후에는 다른 아파트들 하느라고 몰리기 때문에 얘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30년밖에 안 됐지만 해라.
네. 즉 재건축 연한을 25년만 되면 해라. 근데 하겠습니까? 그것도 돈이 돼야 하는 거고. 그것도 돈이 돼야 하는 거고. 네. 그런데 저 선생님 소변 안 마려운데 저 4교시 끝나고 가고 싶어요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러면 빨리 그래도 1교시 끝나고 가게 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빵이라도 하나씩 나눠주면서 화장실 가라고 해야지. 아니, 다른 답이 있냐고요. 네. 그럼 뭐 나고야에다 다시 지어요. 그러면 이거 부수고 지어야 되는데 아니 웃을 일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니 네. 심지어는 지금은 불행히도 네. 우리가 과거에 집이 모자라서 갑자기 집을 지었는데 하필이면 그 집이 갑자기 짓는 바람에 또는 우리의 눈높이가 우리가 빠르게 선진국이 된 바람에 더 이상 그때 지은 집에서는 우리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어찌 보면 불행한 결과이니 빨리 계획을 잡고 지금부터라도 20년밖에 안 됐어도 저희 재건축하겠습니다 하면 얼른 하세요가 돼야지 되는데 네. 당연히 그러면 집값도 또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긴 설계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을 정치인도 이해하고 대통령도 이해하고 국민들도 다 이해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수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으니 그 사이에 집값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겠구나. 그러나 안 하면 더 오르겠구나. 안 하면 더 오르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하자. 그 과정에서 이런 부작용이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서로 터놓고 얘기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빨강색 땅과 파란색 땅이 반반이니까 저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면 집값이 오릅니다. 그러면 저놈이 무능해서 올리는 겁니다. 우리한테 맡겨주시면 안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테고 그거를 그런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이거는 누가 맡아도 마찬가지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집 있는 분과 없는 분이 나눠져 있고 재건축 아파트가 오른다면 저도 배 아픈데요. 그러니 심지어 그게 다주택이야? 뭐 그러면 당연히 그건 안 돼.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내가 못 거두는 이익을 남이 거둘 때 그 이익이 충분히 정당하고 일반적인 거라는 걸 이해하고 용인을 해주는 그런 뭔가 사회적인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솔직히 남 잘 되는 거 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프로 TV 잘 되니까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큰일이에요. 그래서 좀 부유한 분들도 절대 재산의 닭과 소득의 높낮이에 따라서 사람들 함부로 멸시하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사람은 말 한마디에 기분 나쁜 거니까. 그렇죠. 또 반대로 그냥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공격하고 미워하고 질시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분명히 다 어른들인데도 애들보다 더 심하게 싸워요. 네.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런 숙제를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재건축 재개발은 오히려 하자고 주장하는 쪽을 적폐고 뭐 친부동산 업자고 지난번에 저 나왔을 때도 댓글에 뭐 많잖아요. 저건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놈이다. 제가 굳이 뭐 옹호해서 얻을 건 없겠으나 구조상 우리나라는 다주택자를 더 육성해야 다주택자들끼리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집도 더 많이 지어지고 이미 지어진 집은 항상 공급으로 작용해서 전셋값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오고 월세값도 떨어뜨리고 집값도 궁극적으로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온다. 마음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런 식으로 규제하면 안 된다. 우리는 집을 사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거를 왜 두 채, 세 채 사냐라고 생각하지만 한 채만 있는 분도 결국은 마찬가지로 불로소득이에요. 미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집이 한 채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 집에 안 살잖아요. 그리고 세를 주고 나는 세를 얻어서 살면 한 채밖에 없는 집, 이 집도 내가 한 번도 산 적이 없어. 내지는 1, 2년밖에 안 살았어. 다 세 줬어 라고 하면 이 집은 팔았을 때 생긴 양도세를 다주택자가 팔았을 때 생긴 양도세와 동일하게 매깁니다. 집 한 채라도. 네네네. 그 컨셉은 미국은 그런 거예요. 집이 한 채라도 좋고 10채라도 좋고 뭐 막 관계없다. 네. 네가 거주한 집 메인 하우스에는 우리가 세금 혜택을 줄 거야. 우리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해주는 것처럼. 근데 네가 거주하지 않은 집은 1주택자든 2주택자든 3주택자든 그건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한 세금을 합당하게 내.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세금이 무겁지는 않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결국 1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데 그 집을 주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집값 올라가면 나 이거 먹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나쁜 욕심 아니죠. 근데 그거는 봐주고 그게 두 개면 안 된다는 그 무슨 컨셉입니까 그게? 다 바뀌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사고방식을 좀 전환해야지 우리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이런 얘기에 대해서 들으시면 기분부터 나쁘고, 그렇죠. 특히 이런 얘기를 좀 예를 들면 호감 가는 분들, 뭐 정우성 그런 분들이 좀 해주면 예. 그래 그건 뭐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2%가 나와서 그런 얘기하니까 더 싫잖아요, 그죠? 아니죠. 아이 저 친구는 저거 안 그래도 평소에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뭐 틀린 말 같지는 않으나 왠지 틀려 보이는데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이 이프로님의 생각을 듣고 많이 놀라하는 것 같아요. 뭐 생각을 못했던 방향일 수도 있고요. 네네네. 실제로는 뭐 제가 뭐 저만 아는 얘기가 아니라 네. 다 아는 얘기인데 네. 지난 정부 때는 두려워서 못했고 이제 정부가 탄압해서가 아니라 네. 그 댓글들이 두려워서 못했던 것 같고 예를 들면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다 상승기에 또 취해 있었고. 뭐 그렇기도 하고 또 지금은 근데 저는 이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이건 아마도 생각 못 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데 네. 계속해서 과거의 집을 똑같이 다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백채가 또 새로운 백채가 되는데 사람은 줄어들지 않느냐. 그럼 향후에 집값은 또 오르기는 힘들 거고 그럼 집값이 떨어지는데 또 그만큼의 재건축 재개발이 또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사실 좀 꼬리에 꼬리를 물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인구가 앞으로 줄어들면 네. 집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외곽 내지는 지방에 있는 집들이 길게 보면 불안합니다. 길게 보면 불안하다면 그 불안감은 단기로까지 끝없 전염이 돼서 집값 오르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물론 그때그때 집값은 여러 요인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아마 인구가 이렇게 가파르게 줄어들면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어느 한 곳에 그냥 몰려서 사는 나라가 될 가능성도 높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사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호주나 캐나다의 지방으로 가면 집값이 굉장히 저렴한데 네. 굳이 밴쿠버나 뭐 이런 곳에 와서 그렇게 수억씩 차이가 나는 집을 굳이 구매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직주 근접 뭐 이런 건가요?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수록 네. 사람들은 흩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그때쯤 되면 최소한 반찬 가게랑 약국이랑 문방구는 동네에 있어야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인구가 많아야 된다고요. 근데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 지방 소도시에 살던 분들도 지방 소도시에 못 살아요. 병원 없지, 약국 없지, 문방구 없지, 정육점 없지, 마트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마트 주인은 그 도시가 싫어서 떠나나요? 아니, 인구가 줄어들어서 하루 종일 계산대 앞에 있어봐야 내 입에 풀칠이 안 돼. 그럼 접고 가야 되죠. 어디로 가겠어요? 사람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대도시로 다시 몰려서 살 수밖에 없다. 인구가 줄어들면. 그래서 대도시의 집은 그래도 필요합니다. 인구가 줄어도. 인구가 줄어드는 건 맞고 전체의 주택 수요는 줄지만 대도시의 주택 수요는 심지어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인구가 줄던 안 줄던 서울에 있는 50년차 아파트는 다시 지어야 돼요. 안 지으면 그게 위험물이 돼요. 흉물이 되죠. 그러니 인구가 늘던 줄던 어쨌든 해야 돼요. 어쨌든 해야 되니까 이건 인구가 주는데 재건축 재개발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은 좀 다른 거고요. 다만 아주 미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1기 신도시 5군데에 있는 거를 한꺼번에 재건축을 하려면 예를 들면 일산을 다시 밀고 재건축을 해요? 그럼 일산에 거주하던 분은 최소한 3년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살죠? 가까운데 뭔가 있어요? 일산 바깥으로 나가면 허허벌판이잖아요. 네. 논에다 텐트 치고 사나요? 다 파주 가서 살라고 하면 파주에는 빈집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서울로 들어와서 살아요? 어디 빈집이 있어요? 이런 걸 하려면 재건축을 하려는 어떤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도시 근처에 재건축 이주용 임시주택을 지어야 돼요. 그냥 근처에 대충 가서 좀 살다가 오시면 안 됩니까는 아파트 한 서너 채 재건축할 때는 그냥 동네에서 여기서 사세요가 되죠. 네. 근데 집단적으로 빨리 한꺼번에 민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1년에 아파트 5만 채를 멸실한 적도 없는 나라다. 그런데 전국에 200만 채가 한꺼번에 지어지고 한꺼번에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10년간에 걸쳐서 늘려서 재건축을 해봐야 20만 채씩 10년간 매년 부숴야 되고 20만 채씩 부수다 보면 새 아파트는 안 지어졌는데 또 부수고 3년치는 부숴야 되잖아요. 네. 아파트 지는데 3년은 걸리니까. 네. 갑자기 있었던 집 60만 채가 없어지는 일이 우리나라에선 발생한다. 한 번도 우리가 겪지 못한 일이니까 네. 어딘가에 60만 채가 임시주택을 지어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전월세 가격도 막 움직이고. 또 그러니까 집값으로 움직일 수 당연히 있고. 길에서 자게 생겼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재건축을 해야 되면 여기 옆에, 그렇다고 일산 재건축을 하는데 김천에다가 지어놓으면 됩니까? 일산 옆에 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분당이 재건축을 하면 분당 옆에 뭘 또 지어야죠. 분당 옆에 어디 그냥 대충 가서 살 수 없나요? 한두 채여야지 살 수 있죠. 다시 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지금 저쪽 서울에 뭐 저 외곽 쪽에 일산 가까운 곳에 지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은 건 아닌데 그거 다 지어지면 아마도 일산의 재건축을 위한 임시주택으로 쓰일 거예요. 분당을 재건축을 하려면 아마도 제 생각엔 성남 구도심에 재개발을 해서 얼른 밀고 아파트를 지어서 여기, 근데 원래 살던 분한테 줘야 되는데 못 주고 분당 재건축하기 위해서 집 부서진 분들 임시로 한 명 들어가 사시고 나가시면 들어가서 사시고 이런 짓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까 그런 걸 다 하고 나면 보세요. 일산에 살던 분들 재건축하려고 이제 밀어버리고 나서 남는 집을 임시주택에 살게 하는데 그 임시주택이 대충 날림으로 지은 집이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도 진짜 정상적인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랬다가 빠져나오면 거기가 빈집되죠. 네. 그러니까 전국에 이렇게 200만 초를 짓는 과정에서 생기는 임시주택들은 빈집이 되는데 네. 생각해 보세요. 목동 아파트 재건축하느라고 밀어서 지어야 되니까 그 근처에 빈집을 지으면 어디 짓겠어요? 뭐 마곡이나 뭐 서울에 빈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여의도 시민공원이라도 밀고 아파트 지어야죠. 네.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면 여의도 시민공원에 빈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인기일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가까이 있으니까. 일산 옆에 있는 신도시 아파트들은 지금 갑자기 이제 재건축하느라고 손님들이 와서 살고 가시다 지금 비었네? 라고 하면 거기부터 채우겠죠. 위치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파주나 그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은 공동화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전국에 200만 호를 다시 짓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임시주택 60만 호 정도가 추가로 지어져야 되니 이거는 주택 수요 때문에 짓는 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난리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임시로 지어놓은 건데 근데 결국 그 집이 우리가 사는 집들이 될 거예요. 이대호 대표님도 거기 가서 살게 될 거고 저도 야 이만하면 좋네 하고 살게 될 거면 네. 본의 아니게 과잉 공급이 되겠죠. 임시주택 짓느라고. 그러면 이제 외곽에는 그 숫자만큼 비게 되니까 더욱더 외곽의 아파트를 연끌해서 사는 건 가격대가 나한테 맞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 참 답이 없는데 신중하셔야 될 것 같다. 여러 요인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앞으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참 어려운데 네. 표현을 좀 중화해서 잘 해드리면 세게 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조회수 늘리고 욕은 내가 먹잖아 이 사람아. 좀 중화해서 표현하시다면. 표현하면 재건축이라는 게요. 네.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는 건 네. 굉장히 많은 양보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내 집, 새 집 하나 새로 생기고 내가 4억을 먹는지 5억을 먹는지 가지고 싸우는 일이라서 네. 아이 됐어 4억만 먹을게 대충 넘어가. 그래도 4억이 얼마야 이게 되지만 그렇죠. 지금은 대출을 받아서 부담금을 내고 들어가면 도대체 얼마 남은 건지 계산이 안 되는 이런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나는 이렇게 치열한 계산하는데 저놈은 아무래도 샤시업자한테 뒤에서 먹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계속 분쟁이 생긴다고요. 이분은 안 먹었는데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네. 예전에는 됐다 이런 일 하면 또 먹기도 하는 거지 뭐 나도 4억 벌었으니 됐다 되는데 네. 네. 난 대출 받았잖아요 이제. 많은 아파트들이 다 그렇다고요. 아하. 그러니 굉장히 치열해지고 그 과정에서 인내와 양보와 혹은 합리와 겸손과 이런 게 되는 곳은 그나마 잘 진행이 될 텐데 몰라 하여튼 내가 피해보는 건 죽어도 안 돼 이판사파냐 끝내 라는 일이 자주 벌어지는 곳은 되다 안 되고 되다 안 되고 되다 안 되고 되다 안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잘 되고 어떤 곳은 안 될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아 여기는 쉽지 않겠구나. 이거는 사실은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소득과 자산의 문제입니다. 여윳돈들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래 뭐 3억 내고 재건축하다가 아 저분 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됐다 회사 일도 바쁘고 참자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같이 섞여 있는 곳은 잘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잘 안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재건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지역도 지금은 서울도 허가 도장만 찍어주면 다 될 것 같죠?
그것조차도 양극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는 새 아파트가 잘 들어서고 어디는 지지부진해서 60년 차 아파트가 그대로 있고 정부가 중간에 나서서 뭘 어떻게 해줘요. 둔촌주공 싸우는 거 보면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니 재건축 재개발은 규제할 게 아니라 빨리 하지 않으면 이제 5년 6년 후에 저 같은 얘기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겠죠. 네. 지금은 오늘 들은 얘기 저거 되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2% 맞아 저 친구 하는 얘기는 하여튼 10마디 들으면 한 9마디는 믿기지가 않아. 약간 이상론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시죠? 네.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하는 분들이 자꾸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안 믿으시다가 이제 정우성 씨도 얘기하기 시작하고 뭐 하면 이제 믿게 되실 겁니다. 믿으시면 이제 아, 그러네. 그럼 어떡하지? 야 근데 보니까 이거 재건축 잘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규제하고 있고 야 지금이라도 빨리 집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살 집도 없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불붙기 시작하면 지금은 야 어떻게 사람 사는 집이 그렇게 막 10몇 억씩 가냐? 라고 해서 잠깐 쉬고 있으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불똥이 튈지. 그러니 내년에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후년에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한가한 질문 하지 말고 네. 그거야 어떻게 되든 되겠죠.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바로 닥치게 될 우리의 숙제를 실제로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1교시 끝나고 맞습니다. 단체로 화장실 가야 된다고요. 실제로 그런데 예. 꽤 많은 분들이 이런 류의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합니다. 네.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지가 참 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막히는. 국민들이 이해를 안 해주시고 못 해주시고 표로 심판하니까 네.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의 숙제다. 예.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그래 그럼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자. 네네네. 하자. 네. 그러나 용적률 더 주고 많이 빨리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임시주택까지 지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같은 땅에 더 많은 집이 지어지는 그 땅의 가치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오를 텐데 저놈들 이익에 죄송합니다. 저분들 이익의 상당 부분은 공적으로 흡수해야 한다. 안 돼. 그렇게 특혜주면 안 돼. 하지 마. 라고 하면 또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못하죠. 또 못하죠. 우리도 안 해. 뭐 이렇게 그렇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안 해.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했을 때에 나라에다 갖다 내야 되는 돈이라고 하는 건 집값이 새 아파트 됐으니까 올랐겠죠. 네. 올랐으면 팔고 나면 양도세 내야죠. 그 양도세 내는 게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래 그거는 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세금의 수준이에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내라고 하잖아요.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예. 이걸 왜 더 내야 되지부터는 당연히 생각이 들겠으나 아 이거는 전 세계에 누구도 내지 않는 세금이고 이걸 내라고 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잘 안 되겠구나. 잘 안 되면 초조한 건 정부겠구나. 집값은 오르니. 네. 그럼 결국은 이건 풀겠구나. 라는 계산을 하면 그래 잠깐 기다리지 뭐 라고 하는 계산이 합리적이지. 아휴, 그래도 나라 위해서 우리가 좀 손해보고 재건축합시다 라가 되겠냐고요. 그러니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생기는 차익의 상당 부분을 공익으로 회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나 회수가 안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의 체제를 다 바꿔서 압수, 동무손 들어 아파트 있어 이거 해야 된다고요. 그거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인간 본성을 이해한다면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집을 이제 더 받겠다도 아니고 낮춰서 팔고 싶은데도 안 팔리고 집값은 오르지는 않고 거래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아이디어 뱅크 이진우 대표님. 다들 집을 사고 파는 이유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또는 내릴 것 같으니까 사거나 파는 거죠. 저는 예. 지금 매물로 내놓은 분들은 1주택이었다가 무주택이 되기 위해서 내놓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1주택인데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집을 팔고 요거보다 좋은 거 사려고 하는데 이 매물은 많은데 아 이게 안 팔리네. 여기도 빨리 이분도 내놓고 빨리 가시려고 하는데 네. 내가 사줘야 이분도 탈출을 하는데 내 집을 팔려야 돼. 서로 그런 거죠.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풀리면 다 같이 풀리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게 풀리기 시작하면 이거 팔고 이걸 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풀리기 시작하면 아마도 좋은 아파트들은 오를 거예요. 내가 양극화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출 규제 때문에 네. 6억 이하 혹은 9억 이하의 집들은 펀더멘털보다 과하게 거품이 있다고요. 네. 대출 규제만 없었으면 15억짜리 집 사셨을 분이 어쩔 수 없이 그게 안 나오니까 막 이런 집들 샀을 테니까 이런 집들은 올라가 있고 위에 집들은
저거는 벌써 18억 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15억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바보인가요? 이거 팔고 이거 사야죠. 근데 그런 수요가 이제 생길 거고, 그렇게 해서 집값은 벌어질 거고, 뭐 오르면 오르고 평균적으로 내리면 내리겠죠. 그런데 방법이 없느냐 하면 이건 우리나라만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네. 이 집값이 이런데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 바보 왜 방법이 없어? 빨리 하면 되지. 집 더 짓는 거예요. 예. 미국 집값도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시잖아요. 네네. 미국도 많이 올랐죠. 미국도 대책 내놓으라고 난리예요. 네. 미국 정부가 대책 내놨습니다. 네. 무슨 대책 내놨을 것 같아요? 집 많이 짓는다고요? 집 많이 짓는 거예요. 집을 많이 지으면 누가 지어야 돼요? 건설업자가 지어야 되잖아요. 네. 건설업자한테 집 지으면 인센티브 주는 겁니다. 많이 지어서 분양하라고. 많이 지어서 분양하라고. 근데 우리는 집이 한 채 있는데 또 한 채 사? 취득세 12%. 증여를 해? 증여 취득세 12%. 증여 취득세 12%는 이건 집을 팔라고 했더니 증여를 해? 그럼 증여도 못하게 막아야지. 내지는 세금 내고 하든가 라고 하는 일종의 뭔가 그 징벌인데 네. 그 우리나라는 고통스럽게 해서 집을 팔도록 하는 세금 제도를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예. 어찌 보면 참 세금에 있어서는 되게 잔인한 민족이에요.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을 누군가가 그렇게 괴롭혀서 뺏으면 싫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5천만 명 누구도 다 싫거든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내 집을 그렇게 뺏기면 싫은데 나보다 부자인 저 사람이 저 집을 그렇게 뺏기는 거는 정의라고 생각해요. 저분이 뭘 잘못했어요? 라고 생각하면 집값이 올랐지. 내지는 투기지. 그러면 본인은 왜 집을 사시려고 하세요? 나는 실수요자지. 근데 실수요자도 집값이 오르는 차액을 먹고 싶어서 실수요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입증을 해드릴까요? 정부랑 집값이 오르는 차익을 반반 나누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대출 많이 해줍니다. 네. 네. 어. 네. 그 MB 정부 때 나왔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수익 공유형. 네. 예. 안 팔리면 안 나갑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집 한 채 실수요라도 그 차익을 내가 다 먹고 싶지 반을 놔라 해주는 건 난 안 한다.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욕구는 정당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건강한 욕심이고 저 친구 저거는 좀 규제해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런 거 하겠다는 분에게 표를 주니까 계속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난 집으로 안 할랜다. 이제 꼬마 빌딩으로나 해야지. 뭐 이제 그러다 보면 집이 안 지어지고 집값은 오르는데 왜 오르는지 모르겠고 그런 약순환이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요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세금 제도도 나오고 공급 정책도 나오고 뭐도 나오는데 딱 한 가지 질문만 하면 돼요. 이 정책으로 인해서 집이 더 지어질 것인가? 변화 없을 것인가? 그것만 보면 됩니다. 어떤 정책이든 집이 더 지어지겠구나 결국은 네. 라고 생각하면 집값을 잡는 좋은 정책입니다. 장기적으로. 제 주변에 집이 세 채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네. 종부세 엄청 나왔겠죠. 네. 한 채는 아파트였고 두 채는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아. 지난해 뭐 했는지 아십니까? 다가구 주택 두 채를 부숴버렸어요. 멸실. 네. 아, 그러면 다주택자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1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집이면 3주택인데 예. 집 땅이면 1주택이에요. 다주택자를 그러니까. 와. 근데 그럼 이분은 그 집을 부수고 큰 손해를 받느냐? 아닙니다. 이 그죠, 땅은 이태원에 있던 땅이었는데 예. 집이 있는 땅이나 집이 없는 땅이나 땅값은 거의 그게 그 값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뭐 건물 올리면 집만 더 지었을 올라가고. 뿐인데. 네네네. 그런데 다주택자는 세율이 다른 높은 세금을 맞으니까 집을 부숴버렸어요. 아하. 그럼 이제 괜찮답니다. 이제는 다주택자들을 좀 규제해야지라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자, 그 정책이 집의 숫자를 늘렸습니까? 줄였습니까? 집을 공급합니까? 더 줄였죠. 줄이는 거죠. 우리는 다주택자는 이미 있는 집을 잡아먹는 놈이니까 얘네들을 막으면 있는 집을 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있는 집이라는 건 누가 지었게요? 건설업자가 지었어요. 네. 건설업자는 언제 집을 짓느냐면 집이 팔릴 것 같은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집값이라고 하는 건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집이 팔려야 되고 이때도 집이 팔려야 되고 이때도 집이 팔려야 업자들은 계속 집을 짓습니다. 그래야 그렇죠. 계속 집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집값이 오를 때는 집을 지어 분양을 해. 집값이 안
안 오르거나 내려갈 때는 집이 별로 안 팔려요. 네. 그러나 그때도 꾸준히 해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은 집을 삽니다. 네. 왜? 우리나라 경기 살리려고? 아니, 욕심 때문에. 예. 예. 주식도 알 거예요. 예. 개미들은 올라갈 때 사지만 선수들은 바닥에서 삽니다. 그렇죠. 주택시장에서도 다주택자들은 선수들이에요. 어차피 투자이기 때문에 네. 뭐 샀다가 좀 물릴 수도 있고 오래 갖고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 내려갈 때도 삽니다.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업자들이 집을 짓는 거지, 집은 무주택자만 사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요즘처럼 집값 내려갈 때는 집 짓는 업자들은 다 부도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집을 한 채 겨우 살 수 있는데 집값 올라갈 것 같은 걸 사지, 내려갈 것 같은 지역에서 사서 세 줄 수 있냐고요. 요즘처럼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는 네. 실제로 주택시장에서의 다주택자는 주식시장에서의 LP, 유동성 리퀴디티 공급자. 프로바이더, 예.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을 예. 다주택자들이 하는 거예요. 1주택자가 매물 던졌는데 요즘 안 사잖아요. 왜 안 사요? 왜 안 사요? 내 집 팔려야 사는 사람들만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주택하면 안 되니까. 네네네.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끼리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끙끙대는 건데, 그렇죠. 그때 이 정도 가격이면 나 그냥 살래. 아유, 세 채 됐네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팔리고, 그렇죠. 이게 팔려야 저걸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 사람이 저걸 팔고, 네. 그래야 돌아가는데, 이 고리를 끊어주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자, 네. 쉽게 말하면 투기적 거래자입니다. 네. 삼성전자 주주가 돼서 주총을 가기 위해서 주식 사는 삼성전자 주주들도 있지만, 오전에 사서 오후에 팔려는 삼성전자 거래자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래자들을 규제하면 거래가 일어납니까? 합리적 가격이 발견되지 형성이 않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뭐 호가 이렇게 벌어지고 시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 하면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내가 세 채가 있어요. 네. 한 채쯤 팔아야 되겠다. 충분히 이익을 거뒀네. 오케이 하고 팔아야 올라가는 집값도 이거에 부딪혀서 떨어지지. 집이 1주택인 사람이 집값이 올라가는데 함부로 팔 수 있어요? 잘 못 팔죠. 안 되죠.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팔아줘야 된다고요. 지금은 다주택자가 집을 좀 팔면 집값이 안정됩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그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주택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입니다. 10년 전, 20년 전부터 다주택자들 막아놨어 봐요. 지금 다주택자 규제에서 매물을 내놓겠다는 정책을 쓸 수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러면 집값이 꽤 안정이 되었을까요? 집은 아니에요. 계속 낡아가는 집은 계속 고쳐야 되고 계속 새로 지어야 되고, 네. 우리나라 집은 특히 선진국 집들과 달리 굉장히 달랑 40년 전에 지었을 뿐이지만, 네. 프랑스 파리에 있는 40년 전에 지은 주택과 지금 주택은 별 차이가 없는데, 왜냐하면 프랑스는 40년 전에도 선진국이었으니까 네. 40년 전에 프랑스에서 지은 집은 프랑스인들이 지금 들어가서 살아도 안 불편한데,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파르게 경제 성장을 한 나라라서 네. 40년 전에 산 이 집에는 이제 지금 눈높이로는 못 살아요. 화장실은 없고 변소가 있으면 변소는 저쪽에 마당에 떨어져 있다니까요. 어떻게 살아요? 40년 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빨리 부수는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 영국에서는 왜 100년씩 가는 아파트를 우리는 왜 30년에 부셔?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제 성장을 빠르게 했습니다. 빠르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잘못입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불편한 말도 또 더 불편하게 하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으나 제가 드린 말씀은 다 뭐 받아들이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그래 저거는 이진우가 아니라 정우성이 했다면 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얘기네 라는 게 있으시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 생각의 방향을 좀 바꿔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제 아이들이 조금 좀 저렴한 집을 사서 내 집 마련을 해보는 경험을 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집값을 좀 빨리 안정시키지 않으면 안정되지 않을 만한 변수들이, 곧 닥칠 변수들이 많습니다. 이건 정책으로 풀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튼 네. 오늘 3프로TV의 이진우 공동대표, 정말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